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기분이나 에너지가 한껏 들떴다가도 금방 가라앉거나 감정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을 두고 조울증 아니냐는 이야기 하곤 합니다. 조울증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세계효병원 윤길상 과장과 함께 흔히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기분이 지나치게 들뜨고 자신만만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질환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길상 과장과 함께 양극성 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조울증이라는 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우선 조울증이 어떤 병인가요? 예, 조울증이란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확한 명칭은 양극성 장애입니다. 사람의 기분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변하게 됩니다. 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또한 하루 안에서도 기분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란 이런 기분의 변화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변화의 폭이 커져 있는 상태로 조증, 경조증, 우울증 사파가 교대로 나타나거나 네. 조증 사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때를 말합니다. 네. 조울증을 의학적으로 양극성 장애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울증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선 기분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증 사파, 경조증 사파, 우울증 사파입니다. 여기서 사파란 기분이 좋다, 우울하다라는 기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네.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에 장애가 나타나는 시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증 사파와 우울증 사파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게 되거나 조증 사파만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면 양극성 장애 1형, 경조증 사파와 우울증 사파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면 양극성 장애 2형, 네. 그리고 우울증 사파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주요 우울 장애, 즉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울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조증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조증은 뭔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조증 사파는 우울증 사파와 반대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거나 과대하거나 아니면 과민한 기분이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증상으로는 과도하게 자신감이 넘쳐서 무엇을 해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증가하고 무절제한 쇼핑이나 무분별한 성행위 그리고 어리석은 사업 투자와 같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수면 욕구가 감소해서 2~3시간만 자더라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예.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말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한 주의가 산만해지고 생각의 속도가 빨라져서 연상이 빨리 진행되는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과대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조증 사파는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사회적인, 직업적인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4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 진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경조증은 조증보다 약한 조증의 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경조증, 조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울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은 후에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 양극성 장애 1형은 약 70% 경우에는 우울증 사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처음에 주요 우울 장애, 즉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약 5에서 10%에서는 6에서 10년 사이에 조증 사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거나 수면 과다 혹은 심한 정신운동 지체가 있거나 산후 우울증이 있었거나 항우울제에 의해서 경조증이 유발된 경우, 그리고 양극성 장애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에서는 양극성 장애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양극성 장애의 진단은 어떻게 내리나요? 양극성 장애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각 및 행동을 평가하기 때문에 환자의 과거력과 임상 증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예. CT나 MRI, 뇌파 검사 같은 그런 검사들은 환자의 진단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발 환자인 경우에서는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뇌 MRI 검사 등을 통해서 혹시나 다른 신체적인 진화로 인해서 양극성 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많은지도 궁금하네요. 예, 우리가 흔히 조울증으로 알고 있는 양극성 장애 1형은 평생 유병률이 1% 정도로 주요 우울장애보다는 낮고 예. 조현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모든 종류의 양극성 장애를 합치면은 3에서 6% 정도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가 마음의 문제일까요? 뇌의 문제일까요? 양극성 장애의 원인과 병태 생리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예.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인 요인,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에프네프린과 도파민의 활성 변화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양극성 장애 치료는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 인지 행동 치료가 효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단기 및 장기 치료에서는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예. 약물 치료는 크게 조증 사파와 우울증 사파, 유지기 치료로 나뉘게 되는데 각 시기마다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서 기분 조절제, 항정신병 약물,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신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는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재발시키게 하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과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게 됩니다. 네. 약물 치료를 중점으로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양극성 장애를 치료할 때 꼭 입원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우선 경조증 사파나 경증 우울증 사파만 있을 때는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 통원 치료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심한 조증 사파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경우에 본인은 자신이 아프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치료에 비협조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원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자살 사고가 심하거나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네. 꼭 정신건강학과로의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양극성 장애에서도 그 우울증처럼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나 보죠? 예. 양극성 장애 환자의 25%에서 50%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15에서 19% 정도로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사파보다 우울증 사파 시에 자살 시도가 많고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물질 남용이 동반돼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현저하게 자살 시도를 하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살 시도를 기왕력이 있거나 예. 음주 문제가 동반되어 있거나 최근에 태어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많이 주의해야 합니다. 예. 양극성 장애의 예후는 어떤가요? 양극성 장애의 예후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 결과 양극성 장애 환자의 15% 정도에서는 완전 관해를 나타내었고 45% 정도에서는 관해 상태를 보였으나 재발이 잦았으며 30%에서는 부분적인 관해를 10%에서는 만성적으로 이완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네. 양극성 장애는 주요 우울 장애보다 재발이 많고 만성화가 쉬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꾸준한 약물 복용과 정신건강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길상 과장과 함께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흔히 모발 이식은 남성 탈모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갸름한 얼굴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치료법으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에 의한 여성 헤어라인 성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모발 이식은 탈모 환자들만 받는 수술일까요? 최근에는 미용을 목적으로 예쁘고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갖기 위해 모발 이식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마 모양을 교정하는 여성 헤어라인 모발 이식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성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좀 더 표현하고자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거든요. 예. 근데 이마가 넓은 경우에는 이게 좀 불편해요. 예. 이런 이유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나요? 예. 최근에는 이제 여성에서도 남성과 비슷하게 이마가 넓어지는 그런 탈모도 늘고 있고요. 네. 출생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도 이마가 넓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넓은 이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동생이나 주변 사람들도 모르도록 그걸 잘 감추고 다니는 환자도 많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고민 때문에 병원에 찾는 경우가 많죠. 남성들도 왜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 인상도 강해 보이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넓어지면 인상이 좀 어때지나요? 남성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남성에서도 나이가 들어 보이고 강한 인상을 보이는데 여성에서도 이마가 넓은 경우에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고 얼굴이 좀 더 크게 보이는 그럼으로써 좀 더 강하고 좀 남성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남성분들은 그 이대팔 가르마를 하거나 가발을 써서 좀 감춰보려는 노력을 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여성에서도 이렇게 넓은 경우에 머리로 가장 쉽게는 머리로 가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머리 스타일이 일정한 앞머리로 이마를 가리는 그런 네. 일정한 스타일을 하게 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바람이 불거나 또 그런 이마가 나타날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 따라서 부분 가발을 쓰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흔히 쉽게는 이 넓은 이마 부분을 이렇게 펜슬로 칠해서 가리게 되는 그런 환자도 있고요. 예. 또 이 부위에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가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접근성이 쉬운 만큼 좀 일시적인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런 일시적인 방법 말고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겠죠? 예.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 그냥 편하게 접근하지만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영구적이고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방법으로 모발 이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굴이 작아지게 되고 또한 옮겨 심어진 머리들이 지속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마주름을 줄이거나 예. 뭐 얼굴 탄력을 위해 수술을 받은 후에 예. 헤어라인 교정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예. 예전과 달리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마에 주름이 있거나 또는 얼굴을 좀 더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 속이나 또는 그 측면에 조직을 잘라내서 당겨 있는 그런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처음에는 흉터 자체가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흉터 부위가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가려지지 않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위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머리를 심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 개념으로 모발 이식을 하는 여성분들도 있다는 거네요. 예. 예. 전에는 이제 탈모로 접근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이마가 넓거나 또는 이런 흉터를 가리거나 네. 함으로써 본인의 미적인 그런 미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높이기 위해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성형을 목적으로 헤어라인 교정술을 할 때의 장점은 뭔가요? 예, 이러한 수술이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 수술 후에 자기 머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부분을 평생 갖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탈모나 이마가 넓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언제 하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것은 되게 계절적인 걸 물어보는 수도 있고요. 예. 또 나이에 따라서 언제 하는 게 좋냐 이런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수술을 하는 시기를 정하기는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더 좋고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수술을 좀 나중에 생각을 해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그 시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찬바람이 나거나 좀 더 그런 겨울에 땀이 덜 나는 시기에 하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은데 네. 실은 모발 수술은 이런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피 자체에 혈액순환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감염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모발 이식을 받으려고 할 때 여성분들은 어떤 점을 많이 고려하는 편인가요? 예, 일단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프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게 되고요. 또한 그 사회생활에 얼마나 빨리 복귀할 수 있냐도 조금 더 여성에서는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처럼 헤어라인을 수술할 때 미니 식모술이라고 해서 예. 미니 모발 이식술이라고 해서 적은 부위를 떼서 심으려고 하는 부위를 순서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해놓고 1주나 2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심음으로써 통증도 없게 되고요. 또한 사회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고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처럼 미니 모발 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술을 받은 후에 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수술 후에 많은 환자분들은 만족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이런 수술에 접근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아프고 또한 흉터도 크고 그래서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게 되면은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감소되고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빨리 했으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진작에 해볼 걸 이런 예. 생각을 하신다고요? 예.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에 의한 여성 헤어라인 성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찐다는 계절 가을. 체중 조절을 하고 있는 분들을 더욱 긴장시키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더러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만 먹고 체중이 증가하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체중이 더 쉽게 증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의 차이 때문인데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초대사량은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면 훨씬 더 증가합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식탁을 즐겁게 하는 만큼 운동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